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3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4. 중간집결지에서 1981년 12월 7일은 대항군 훈련 기간 중 오아시스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즉, 훈련 전반부인 공격 상황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하고 11사단이 공격을 하기 위해 집결지 행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날이라 별다른 훈련 없이 집결지에서 휴식과 정비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중대는 주 방어부대가 아니고 예비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휴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대는 민가에 가서 쌀을 사다가 야전에서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쌀을 사러 내려가다가 식용개구리를 잡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소대 고참들에게 말하니 즉시로 몇몇 사람이 개구리를 잡는다고 내려갔습니다. 식용개구리를 잡아먹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었지 남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군침을 흘리며 잽싸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제법 많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개구리를 잡는 아저씨들에게서 장비를 빌려 잡기도 하고 그분들께 얻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개구리를 가지고 와서는 불을 피우고 그걸 구워 먹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지만 이곳은 깊은 산골이고 또 우리 중대 이외의 다른 부대는 가까이 없었기에 마른 가지를 모아 불을 피운 것입니다. 모두들 개구리를 구워 맛있다고 먹는데 나는 영 내키지 않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제법 식성이 좋은데도 시커먼 개구리는 영 먹기가 그렇더군요. 우리 분대는 개구리를 구워 먹고 또 민가에서 사온 쌀로 쌀밥을 지어 먹고 텐트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한껏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지고 사방의 고요가 찾아오자 우리 수경지는 또다시 적막강산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종일 휴식을 했고 또 연 이틀 동안 일찍 잠자리에 들었으니 잠도 오지 않고 그렇다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모두들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8시가 남짓한 시간. 갑자기 중대본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각 텐트 전달. 중대본부 서기병의 목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고 계곡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이 밤중의 전달 사항은 거의 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전훈련 중에 긴급히 전달 사항이 있다는 것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텐트를 철거하고 또다시 군장을 꾸려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시로 각 텐트에서 한 명씩 전달 수신자들이 텐트 앞으로 튀어나오며 복창합니다. 제화기소대 총일분대 전달 준비 끝. 우리 중대는 각 분대별로 한 개씩 분대 텐트를 치고 있었고 소대장들은 전령과 함께 따로 A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대 텐트가 15개, A 텐트가 4개, 그리고 중대본부 텐트 1개, 중대장 텐트가 1개 등 모두 21개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20여 개 텐트에서 전달 수령자들이 튀어나오며 전달 준비 끝을 외쳤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텐트 안에서 전달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귀를 쫑긋 세운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병사들이 분명 비상 상황이고 출동 준비하라는 전달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빗나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텐트에서 전달 수신 준비가 완료되자 중대본부에서 전달 사항을 전파하는데 중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나 중대장이다. 훈련 받느라 힘들지? 비상 상황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그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무척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중대장이 작전을 하나 짰다. 지금부터 잘 듣고 이 작전을 잘 수행하기 바란다. 정말 뜬금없는 소리였습니다. 이같이 대규모 훈련에서 중대장 임의로 작전을 짜서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들 궁금한 마음으로 중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뜸을 들인 중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중대장이 요즘 새로 나온 노래 하나를 부를 것이다. 이 노래를 잘 듣고 각 분대별로 30분 동안 연습한 다음 각 텐트 대항 노래자랑을 실시한다. 노래자랑에서 1등하면 상이 있고 꼴찌하면 벌이 있을 것이다. 알겠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전달 사항이라 우리 모두는 어안이 벙벙해지며 중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4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5. 옛 시인의 노래 1981년 12월 7일 월요일 11사단 대항군 훈련 중 중간 집결지인 홍천군 화초면 풍천리 골짜기에서 수경하면서 모처럼 만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이 짧은 겨울철이라 밤은 금방 찾아왔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하루 종일 휴식한 우리들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넘어갈 즈음 중대본부에서 갑자기 전달을 발령했고 우리는 전달 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달자로 나선 중대장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기가 최근에 배운 노래를 가르쳐 주겠으니 30분 동안 연습한 뒤에 각 텐트별 경연을 벌여 결과에 따라 상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중대장 김철곤 대위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간부사관 출신으로 월남전에도 참전했던 그는 누구보다도 병사들의 사정을 잘 알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훈련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에는 강원도 홍천 병력이 몇 명 있었습니다. 나보다 1년 정도 빠른 고참들이었는데 상병 마로봉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연대 정훈과 사진병으로 파견 나가 있는 최상병과 동기들이었지요. 그 중에 삼소대인가에 아무개 상병이 있었는데 그의 집이 바로 우리가 훈련 받고 있는 풍천리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중대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중대장은 흔쾌히 허락했고 그는 집결지 행동 중이던 7일 저녁에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중대가 육본 교육사열을 받을 때에도 우리 소대 이아무개 상병의 집이 현리였는데 중대장에게 집에 잠깐 다녀오기를 요청했고 중대장은 역시 흔쾌히 허락함으로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다른 중대장 같으면 육본 교육사열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 활동을 허락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부대도 많이 있고 육본에서 나온 측정관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자칫 적발이라도 되면 군무 이탈이 되고 당사자뿐 아니라 중대장까지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철곤 중대장은 중대원에 대한 신뢰와 배짱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사병들의 요청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대장의 지위가 있었기에 지난 여름 우리 중대가 육본 교육사열에서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고 육본 회보에 우리의 기사가 칭찬 일색으로 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대장의 노래 실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중대훈련 중 오락회 시간에 중대장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노래를 멋지게 불러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전달 사항을 마친 중대장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나로서는 처음 듣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 한경애라는 가수가 부른 옛 시인의 노래라는 이 가요는 당시 최신 가요였고 노래에는 거의 문외한이었던 나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멋지게 부른 중대장은 마지막 전달 사항을 발령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시간을 준다. 각 텐트별로 연습해서 30분 뒤에 노래자랑을 실시한다. 이상 전달 끝.
갑자기 우리들의 텐트촌이 개구리 방죽이 되었습니다. 모든 텐트에서 이 생경스런 노랫말과 곡조를 익히고 부르느라 조용하던 계곡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들이 힘든 대항군 훈련을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즐거운 오락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경쟁은 곧 승리를 전제로 합니다. 텐트별 경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텐트가 우승한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대결에 임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고참들의 엄포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들 우리 텐트가 1등 못하면 곡소리 나는 줄 알아?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가사를 외우고 곡조를 익히고 소리를 질러 불렀습니다. 군대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서정적이고 분위기 있는 옛 시인의 노래가 어느새 군과 같이 변해서 우리들 입에서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30여 분 뒤 중대장이 본부 텐트 앞에 서서 1소대 1분대 텐트부터 차례로 호명하며 노래를 들었습니다. 1소대 1분대부터 화기소대 포분대까지 제각각 실력을 뽐내며 노래를 불렀지만 곡조도 가사도 다 제멋대로였습니다. 하긴 처음 듣는 노래를 한 번 듣고 따라 부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우리 모두는 악을 쓰며 노래를 끝까지 불렀습니다. 이렇게 모두 15개 분대 텐트의 노래가 끝났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처음 전달한 말과는 달리 등수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수고했다. 오늘 노래 경연은 모두가 1등이다. 지금부터 유동병력 없이 취침에 들어간다. 이상.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중대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려는 중대장의 배려가 담긴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날 이후 옛 시인의 노래는 내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5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6. 도로대화구 작업. 1981년 12월 8일 화요일. 대항군 훈련도 8일째가 되었고 이제는 이틀 동안의 방어작전만 남아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내촌면에서 출발한 이후 3일 동안은 강원도 날씨치고 그런대로 포근한 편이었는데 이날은 쌀랑눈과 함께 혹한이 몰려왔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는 집결지행동으로 수경지에서 휴식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11사단이 공격을 준비하고 우리는 방어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점심을 먹자 곧바로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텐트는 철거하지 않고 군장도 꾸리지 말고 단독 군장으로 집합하라는 전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푹 쉬었기 때문에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집합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험난한 훈련을 뛰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경지를 떠난 우리는 큰 길로 내려와 도로를 따라 1시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올라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자 중대장이 우리를 집합시킨 뒤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도로대 화구를 설치한다. 그저께처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애물을 설치해야 한다. 알겠나? 우리가 도로 장애물을 설치할 장소는 도로가 산자락을 따라 돌출된 형태로 우측으로는 낭떠러지 아래로 냇물이 있고 냇물 건너편은 곧바로 산악이었습니다. 또 길 좌측으로는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절벽이 솟아올라 있고 그 절벽은 하나의 능선이 되어 좌측 높은 산과 이어진 형태라 장애물 설치에 적격인 지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목 형태의 지형이라 이곳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도로 주변 여건상 적들은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적들은 반드시 장애물을 철거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데 만약 판정관에 의해 지뢰나 부비 트랩 등에 의한 도로 폭파 등의 상황이 주어지면 적들은
좌측 산을 타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요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로 장애물을 만들기 위해 개인화기들을 거치해 놓고 주변에서 돌들을 주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꽁꽁 언 땅에서 돌을 주워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주워올 수 있는 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 아래 냇가에 있는 돌을 주워 올려야 했습니다. 냇가 돌들도 얼어 있어서 돌을 하나 주워서 다른 돌을 내려쳐 돌을 떼어내면서 하나하나 주워 올렸습니다. 그러나 돌의 무게가 만만치 않고 또 길에서 냇가로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 돌들을 옮기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분대 이총탄약수 이아무개 일병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나보다 1개월 정도 후임이었는데 그는 사회에 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서더니 큰 돌을 자기 등에 엎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을 엎고 올라가느냐고 만류를 했지만 그는 자신 있게 말했고 우리는 꽤 큰 돌을 두 사람이 맞잡아 들어서 그의 등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는 가뿐하게 그 돌을 짊어지고 도로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덩치가 나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 요령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등으로 돌을 쳐 나르자 다른 소대에서도 힘쓸 만한 졸병들에게 돌을 쳐서 나르게 했습니다. 도로대화구 작업은 오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장애물을 한 군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4~5m 간격을 두고 대여섯 군데에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완전히 막으면 차량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중간까지만 지그재그로 축조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무리 군작전이라도 도로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훈련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자 그동안 휴식으로 충전되었던 원기가 쏙 빠져나간 느낌이었고 모두들 지쳐서 헉헉거렸습니다. 정말 돌무더기 몇 개 만드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지로 올라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식사 타러 가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뿐 아니라 내일부터는 다시 직접 취사를 하기 때문에 일종과 부식을 수령할 사역병도 함께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방어 전술이 시작되면서 직접 취사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에서 또다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측정받는 것도 아닌데 방어하는 동안은 식사를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직접 취사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다시 혹한 속에서 냄새나는 고체 연료를 가지고 취사를 할 생각을 하니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불평불만을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5끼니분의 일정과 부식이 분배되었습니다. 공격할 때처럼 앞으로 이틀 동안은 우리가 직접 취사하면서 방어작전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박스가 중대본부에 도착했는데 바로 최루탄인 CS탄이었습니다. 내일 방어 시 화생방 상황에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6번째 이야기 11사단 대양군 훈련 17. 화생방 방어작전 1981년 12월 9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기상과 함께 텐트를 철거하고 전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편안했던 집결지 시간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모두들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훈련도 끝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틀만 버티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취사로 밥을 지어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대장과 분대장이 작전회의를 다녀오더니 오늘 방어작전에 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어에는 소총소대인 1, 2, 3소대만 투입되고 화기소대는 남아서 집결지를 보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방어에 투입되는 병력은 군장을 현 위치에 놔두고 병기만 챙겨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화기소대는 뜻하지 않은 행운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물론 군인이라면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 영예로운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1, 2, 3소대는 군장을 한 곳에 모아두고 개인화기와 시에스탄만 가지고 방어진지로 떠났습니다. 중대에 시에스탄이 80여 개 나왔는데 그것은 방어에 나서는 병사 1인당 한 개씩 돌아갈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훈련을 했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화생방 공격의 대상이었지 우리가 직접 최루탄을 가지고 상대방을 방어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08시에 중대원들이 방어진지로 떠난 뒤에 우리 화기소대는 집결지에 남아서 군장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작전에 투입되지 않아서 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추운 날씨에 아무 할 일 없이 서성이며 기다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추워지기 시작한 날씨는 오늘은 기온이 더욱 떨어져서 한낮이 되었는데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텐트라도 쳐 있으면 들어가서 쉴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닥불을 피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햇볕이 비쳐드는 곳에 모여 제자리 뛰기도 하고 종종 걸음을 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기하면서 점심을 취사해서 먹었습니다. 방어에 나갔던 병력은 오후 3시쯤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결지에서 쉬고 있었던 우리들보다 훈련을 뛰고 온 그들이 더 활기차고 쌩쌩했습니다. 작전을 뛰고 왔기 때문에 지쳐서 늘어져 돌아올 줄 알았던 우리의 예상이 완전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무용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방어진지는 어제 우리가 도로장애물을 설치했던 곳 좌측 산자락이었답니다. 어제 우리가 만든 도로대왕으로 인해 도로폭파 상황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적들은 도로를 따라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로대왕구 위치가 병목지형이었기 때문에 적들은 어쩔 수 없이 산자락을 타고 우리 중대가 방어하는 앞으로 다가오더랍니다. 그들이 지근거리에 왔을 때 그들 앞에 최루탄을 모두 던져 터뜨리고 즉시 현장을 떠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자 그들은 방독면을 쓰고 산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악에 바친 그들이 대검까지 빼들고 걸리면 죽이겠다고 이를 갈며 산꼭대기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방독면을 쓰고 산을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난 여름 육본교육사열에서 방독면을 쓰고 1시간 반 동안 구보와 행군을 해봤던 우리 중대원들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악에 받쳐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메고 즉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큰 길로 나와서 좌측 산을 바라보니 산자락 8부 능선을 타고 이동하는 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방독면을 쓰고 저 높은 산을 행군한다고 생각하니 내 숨이 더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중대는 군장을 메고 다시 길을 따라 춘천 방면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화초면에서 춘천에 이르는 이 도로는 한창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군데군데 파헤쳐져 있어 행군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들어가서 다시 산자락 속으로 들어가 수경지를 편성하고 텐트를 쳤습니다. 이번 훈련 5차 집결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강원도 산골은 벌써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둘러 저녁밥을 해서 먹고는 일찍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7번째 이야기 11사단 대양군 훈련 18. 상황 끝 그리고 복귀 1. 이제 훈련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자대를 떠나 인제와 홍천 산골짜기를 누빈 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공사 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즉시 텐트를 철거하고 전장 정리를 한 다음 아침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결지를 이탈하여 다시 도로로 나왔습니다. 도로를 따라
얼마간 춘천 방면으로 행군하니 앞에 고갯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느라 길을 하얗게 깎아 놓아서 오르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중대장은 행로를 우측 산속으로 돌렸습니다.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 은폐한 뒤 대기했습니다. 우리가 방어부대였지만 그렇다고 한 곳에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다 보니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새벽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서 주변 나무마다 하얀 상고대가 피어 더욱 을씨년스럽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번 훈련 기간 중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쌀락눈이 살짝 내린 날은 있었지만 기동에 불편할 만큼의 강설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뛰고 있는 화초면 풍천리 골짜기는 잣나무가 무척 많았습니다. 쭉쭉 뻗은 잣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우뚝우뚝 서 있었고 집집마다 마당에는 잣을 까고 남은 잣 솔방울 부스러기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잣을 탈곡하는 탈곡기가 있다는 것도 이곳에 와서 보고 알았습니다. 같은 강원도이고 인접지역이지만 잣나무를 별로 볼 수 없는 양구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별다른 임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다시 이동을 시작하여 길을 되짚어 내려오는데 오전 11시경 상황 끝 연락이 왔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창했는데 끝은 좀 싱겁게 11사단 대항군 훈련이 끝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비대이다 보니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제 이 힘들고 지긋지긋한 훈련을 끝내고 자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기는 일렀습니다. 우리의 훈련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새우며 양구 부대까지 복귀행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측정을 받는 11사단은 주둔지 가까운 곳에서 상황이 끝났으므로 복귀가 쉬운데 정작 대항군인 우리가 홍천에서 양구까지 복귀행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우고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혹한의 날씨 중에서도 불을 피우지 말라고 통제했기 때문에 모닥불도 마음 놓고 피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불을 피워도 누가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대장도 소대장들과 선임하사들도 모두들 불에 둘러서서 지난 열흘간의 고생담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정으로 점심밥을 취사해 먹었습니다. 냄새나는 고체연료 대신 삭정이를 주워다가 모닥불을 피워 밥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먹는 밥은 그 맛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동안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점심을 먹고 12시부터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올라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가 3시간 뒤 홍천 인제간 국도와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좌측 인제 방면으로 행군하여 철정에 이르기 전 국도상에서 추진되어 온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총과 박격포 등 공용화기는 식사 추진차에 실어보내고 우리는 개인 군장과 소총만 가지고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총과 삼각대, 예비 총열 주머니만 없어도 몸이 훨씬 가뿐했습니다. 처음 훈련을 출발할 때는 갖가지 간식거리와 반찬, 그리고 기관총 한정당 200발의 공포탄 등을 지참했기에 돌덩이 같은 짐을 지고 행군했는데 이제는 공포탄도 없고 준비했던 간식들도 다 먹었고 공용화기도 없으니 그때에 비하면 복귀군장은 가뿐했습니다. 철정 검문소를 지날 때쯤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면서 행군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뿐했던 군장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깨를 짓눌러 오고 아스팔트 길을 걷는 발바닥은 물집이 생겼는지 물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야전 생활을 한 몸이라 피로가 쉽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홍천에서 인제에 이르는 길은 관광철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만 한겨울인 12월에 그것도 날이 어두워지자 금세 차량 통행이 끊어졌습니다. 간간히 지나는 차량은 거의가 군용차였습니다. 우리들은 그 군용 차량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니, 그 차량을 타고 지나는 군인들이 부러웠습니다.
긴 안테나를 꽂고 휙 지나치는 통신대 차량에는 일반 병사들이 선탑해 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렇게 편히 차를 타고 가는지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철정에서 신남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먼 줄 몰랐습니다.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 6본 교육사열 받을 때 신남을 지나 어론리에서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고 어론리만 나오면 신남이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어론리라는 마을 이름을 찾았지만 몇 시간을 가도 어론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어론리를 지날 수 있었고 신남을 지날 때는 밤 12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178번째 이야기. 11사단 대항군 훈련 19. 상황 끝 그리고 복귀 2. 신남에서 우리는 양구를 향해 좌측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날이 바뀌어 1981년 12월 11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항군 훈련을 위해 자대를 떠난 것이 12월 1일이었으니까 이제 만 열흘이 지나고 열하루째 날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구를 출발하여 인제로 홍천으로 다시 양구로 3개군을 넘나들며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이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작 6본 교육사열을 받은 11사단보다 대항군인 우리가 더 힘든 행로였습니다. 신남을 지나 양구 방면으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고 시작부터 상당히 경사진 오르막 고갯길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오르막길을 오르려니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고개를 넘고 산자락을 돌아 한참을 행군하니 소양호반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측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시커먼 소양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양호가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양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고생길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 12시가 넘어가고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기온은 급강하고 있었습니다. 양구가 가까워지면서 코끝을 훑고 지나는 바람이 훨씬 매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홍천과는 또 다른 날씨였습니다. 그동안은 휴식 시간에 잠시 앉거나 군장을 맨 채 누워 쉬었는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럴 수가 없어 쉬는 시간에도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성이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행군 중에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다가 휴식 시간이 되어 서 있으면 금방 한기가 덮쳐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추웠습니다. 신남에서 양구 쪽으로 우리는 소양호를 끼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양구대교를 지나고 하얗게 빛나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몇 시간을 행군했습니다. 모두들 지치고 다리도 아프고 발에 물집도 생겨서 행군은 점점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은 새벽 서너 시가 되자 아무리 추워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졸음을 쫓기 위해 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몸에 군가까지 부르며 행군하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졸음에 겨워 자칫 길 아래 소양으로 떨어질 수 있었기에 우리는 졸음을 쫓기 위해 악을 쓰며 군가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원리분교를 지나고 양구터널로 오르는 오르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에 익은 길입니다. 우리 중대 담당구역이고 바로 지난달에 와서 도로 작업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우리는 양구터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차로 먼저 온 대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대대에서 전달이 왔습니다. 현 위치에서 휴식하면서 아침밥을 먹고 자대로 복귀한다. 모닥불을 피우되 화기를 절대적으로 조심할 것. 이상. 우리는 즉시 군장을 벗어 모아놓고 근처 산으로 가서 마른 나무들을 모아다가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쫄병들은 나무를 하러 다니느라 정작 모닥불 곁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침밥이 대대 취사장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밥을 타다가 배식하여 나눠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을 때 날이 점점 밝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잠시 휴식하다가 07 시경 출발하여 대레지고개로 올라 도촌리로에서 이대대를 통과해서 최단 코스로 마침내 1981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에 자대에 도착했습니다. 자대를 떠난 것이 12월 1일 08시였으니까 만 10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11사단 6본 교육사열 대양군 훈련은 모두 끝났습니다. 10박 11일 동안 양구와 인제, 홍천 등 3개군 산악을 누비며 추위 속에서 악전고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200km가 넘는 거리를 오로지 발바닥으로 행군했고 갖가지 이야깃거리를 남겼지만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은 우리 중대원 모두가 무사히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병장에서 간단한 인원 점검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무반에 들어가 군장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니 완벽한 산적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한 번도 깎지 않은 수염이 손으로 잡힐 만큼 자라 있었고 세수도 한두 차례 했던 기억밖에 없으니 그야말로 시커먼 얼굴에 눈만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군화를 벗으니 역시 그동안 씻지 않은 발에 며칠째 신고 있는 양말의 풍성한 냄새와 역시 갈아입지 않았던 속옷의 그 모든 향취가 온통 내무반에 넘쳐났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소대원들, 아니 모든 연대원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중대 샤워장에 따뜻한 물이 나온다기에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잘 수가 없어서 가서 샤워를 하고 면도도 하고 세탁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것으로 모든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